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이음 사회갈등연구소 대표 이원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나로부터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라는 주제, 참 밝은 주제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 소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지금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시국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갈등의 좀 골로 좀 깊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란 국가, 그리고 도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잘 어떤 시한폭탄을 품고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보면서 어마어마한 시민의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역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잘 극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첫 강의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강의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관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라는 가치,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었던 우리라는 이 가치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시너지와 에너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소통을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이 대부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춘기다, 대한민국을 놓고 중년의 위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떤 관계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관택이라는 말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관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생소하실 거예요. 20, 30대를 중심으로 생겨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말인데요. 대부분 한둘 정도의 아이밖에, 자녀밖에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조직적인 기본 형제라든가 어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조직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과 타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만이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또 아파트라는 공간. 아이들이 대부분 병원이라는 아파트 구조에서 태어나고,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아파트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계속 흙을 밟지 않고 자연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혼자 사는 문화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모든 시스템에서 감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시라는 게 굉장히 안전을 수반하고 동반하거나 합니다만 개인의 어떤 자유와 자율성을 좀 제한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길러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택이, 권태기는 들어봤습니다만 관태기는 처음이실 텐데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관계에 대한 권태로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함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후드티를 입고 1인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저도 딱 아이를 따라서 한번 가봤는데요. 둘이 딱 들어가기 딱 좋더라고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에 후드티를 입는 건 자기만의 공간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까지 쓰면 더욱더 좋죠. 이어폰까지 끼고 있으면 완전히 자기만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후드티 입는다고 뭐라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택이라는 말이 신조어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택이나 이 권택이 이런 것들을 세대나 개인이 겪는 갈등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시대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빠릅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라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20, 30대들은 이 관계에 대한 문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40대 중후반부터 50, 60대를 넘어가면 이 관계를 굉장히 더 중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면 이러한 혼자 사는 문화, 그리고 개인의 문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상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신세대와 속된 말로 꼰대들 이 사이의 간극을 좀
좁혀줘야 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있게 한 가치가 우리라는 단어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있게 할 가치도 우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보여지고 우리 시민의식, 국민의식 이런 것들 그리고 2016년도에 보여줬던 촛불 전국에서의 집회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가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정말로 성숙된 그런 집회문화를 보여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혁명을 통해서 그렇다 단순히 어떤 정당의 어떤 치우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문화로 발전이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가치의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했고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스스로 국민 스스로가 부끄러움도 가졌고 반성도 했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에 대한 우려와 기대와 설레임으로 만들어낸 그런 현장의 결과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계라는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배가치의 상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종교 비율을 놓고 봐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을 지배하는 국가를 지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지배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종교 비율은 무교가 56%입니다. 이게 17년도 통계 자료니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어느 한 종교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동안 뭐 크게는 이렇게 몽골의 지배와 중국의 지배, 일본의 지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배를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종교가 정착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이유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도 대부분 최하위권이 되고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노동시간도 늘 1위고요. 뭐 자살률 1위, 뭐 청소년 뭐 자살률 1위 이런 것들도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개발도상국에서 전 세계 이례가 없는 70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어떤 가치를 우리라는 가치도 잃어가고 있을 뿐더러 어떤 부자와 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우리가 잘 사냐라고 그러면 대부분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끌어야 하고 좋은 직장을 사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부자를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산층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심리학에서는 관계가 좋다, 사이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나와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특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기대와 이벤트를 준비해두고 사느냐가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리고 준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국 속에서 우리가 좀 또 하나의 가치를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재미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인문학에 열광하고 있을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룰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 보니까 이젠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문학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연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문학인데 재미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원래 이제 붙을 자자에 만미자를 씁니다. 우리가 재미있다 그러면 맛이 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미, 의미, 취미 이런 얘기를 할 때 미자는 다 만미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맛과 성욕입니다.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가 참 재미있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철학적 의미까지 다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갈등과 소통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엉켜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얽혀 있는 거예요. 뭐 영어로는 conflict라고 하고요. 소통은 발을 정자에 흐를 유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흐를 소자인데 바르게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뭐 영어로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 원래 제가 사회갈등연구소가 회사 이름인데요. 원래는 갈등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순우리말로 좀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전에는 없고요. 우리나라 그 북한 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다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등을 순 우리말로 하면 마음 다툼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소통의 부재가 낳은 인류의 문화적 병폐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통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소통이라는 것 바르게 흐른다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이 있죠. 통하지 못하면 통한다. 소통하지 못하면 고통이 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소통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나와 네가 어떤 한 대상을 놓고 공유하는 것에부터 의사소통은 시작된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크게 6가지의 프로세스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 이론이 아니라 김정은 교수라고 문화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을 토대로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짐부터 퍼스펙트 테이킹, 서로 교감하는 것까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져라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만지는 겁니다. 터치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이 태어나면 그냥 똑같은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라는 동물을 포유류를 엄마라는 인간이 끊임없이 만지고 눈을 마주치고 다듬어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만짐으로부터 모든 관계는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엄마가 나를 만지면 내가 나를 만지는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아이가 태어나면 꼼짝을 못 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포유류들은 태어나면 자기가 기어가서 엄마 젖을 빱니다. 그게 도태된 애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아이는 꼼짝을 안 합니다. 그냥 냅두면 3일 안에 그냥 굶어 죽습니다. 목이 터져서 죽든. 그런 짐승을 엄마라는 인간이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만지고 케어를 해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동물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만지는 겁니다. 이 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를 키워보셨거나 아이를 좀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피부는 드러난 뇌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뇌로 숨을 쉽니다. 여기가 들썩들썩하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마의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면서 만짐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터치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되었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다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지는 것의 이 육감, 만지는 터치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많은 산업들이 발달을 하게 되죠. 화장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핸드크림입니다. 감각의 크기가 순서대로 하면 손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입술입니다. 그 다음에 혀입니다. 손, 입술, 혀. 굉장히 익숙한 순서죠. 사랑하는 순서입니다. 만지고 입술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그래서 핸드크림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바로 립스틱입니다. 자, 노부부가 함께 살다가 말이에요. 할머니가 먼저 죽으면 할아버지는 보통 6개월 내외로 따라 죽습니다. 평균적인 예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만, 금슬이 좋은 부부의 경우에 반대로 할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할머니는 보통 4년 정도를 더 버티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겁니다. 할머니가 먼저 죽었는데 할아버지가 6개월 이상 버티면 다른 데 또 다른 할머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할머니는 대부분 지금의 우리 할머니들을 놓고 봤을 때 계속 무언가를 만지고 삽니다. 음식을 하죠. 바느질을 하고요. 계속 무언가를 만지고 삽니다. 그런 반면에 대부분 그 대한민국 할아버지들은 그런 터치에 대한 감각적인 부분이 일정 기간 농사를 접고 나면 대부분 접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지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시골 할머니 집에 맨 처음에 손자들을 데리고는 저희가 어렸을 때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살아계시다는 전제 하에 맨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뛰어가면 할머니 이름을 먼저 부릅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먼저 부릅니까? 할머니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먼저 뛰어가서 안깁니다. 물론 모성애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터치에 대한 부분을 감각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지는 게, 그러니까 엄마, 옛날 우리가 그 전쟁 고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 고아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도 걷는 게 6개월 느리고 말하는 게 6개월이 느립니다. 이유는 엄마의 만짐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대부분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면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 대부분 공격적으로나 이게 터치해야 되는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20, 30대 1인 세대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그 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회적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한 달만 각방을 써보십시오. 완전 남이 됩니다. 가뜩이나 남인데, 남에서 완전 넘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만짐이 사라지는 순간 그만큼 소통의 기본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진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아이 컨택,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만 눈을 마주치면 소통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동물은 눈을 마주치면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면 이런 안경을 줍니다.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딴 곳을 향하고 이렇게 나는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을 주는데 여기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만 가도 제가 사는 동네인데 거기만 가도 이런 안경을 줍니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눈을 마주치는 것에 되게 인색합니다. 유교 사상의 기본적인 문화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어른을 쳐다보고 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예의 없고 버릇 없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하고 컨택을 할 때도 꼭 대부분 보면 혼낼 때만 합니다. 유치원 넘어가면 아이를 혼낼 때 말고는 눈을 안 쳐다봅니다. 자, 아빠는 똑바로 봐, 엄마는 똑바로 쳐다봐, 이럴 때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째려본다고 이런 살인사건이 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의 기본적인 그 성욕과 식욕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욕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섹슈얼적인 섹스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멋진 남성, 멋진 여성을 보게 되면 이성을 보게 되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멋진 사람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술집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같은 남자인데도 참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쳐다보면 자꾸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 누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의식이 되죠. 그러다가 눈이 마주쳐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뭘 쳐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대사는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너 몇 살 처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그런 문화들이 없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꼭 2번 정도는 타죠. 집에 매일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사람들을 만날 텐데 나는 꼭 늘 웃어준다. 혹은 나를 보고 늘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은 어떤 편에 속하세요?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딴짓을 하는 편이세요?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요, 일부러라도 길을 가다가 눈을 마주치려고 합니다. 마주치면 웃어줍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왜 쪼개냐? 이렇게 덤벼요. 이게 문화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그래서 이게 만지는 문화와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아이 컨택의 문화가 많이,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진다는 것,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소통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웃자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론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affect ultimate, 정서를 공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서를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월드컵을 한번 연상해 보시자고요. 월드컵을 하면 똑같은 행동을 하죠. 그게 바로 정서 공유의 시작입니다. 네. 상대방의 정서 표현을 똑같이 따라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정서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머릿속에 똑같이 기억하고 상기시켜서 그 의도를 추측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찌찌뽕, 메롱하면 언니들 형 따라하고 그러다가 맞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곳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재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서 공유를 제일 잘하는 게 보면 누구냐면 액터들이에요. 배우들. 우리가 보면 처음 보는 신인인데도 정말 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연기를 하면 같이 분노하고 화나고, 우리가 막 그 드라마 속 인물인데도 악인으로 나오면 어디 동네에서 살기도 어렵다고 그러죠. 아줌마에서 막 돌멩이도 맞고 막 이런다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정서 공유를, 연기를 잘한다는 것, 정서 공유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개콘이라고 칩시다. 개콘에 보면 지금 10년, 15년째 계속 한 코너를 맡아서 하는데 아직도 봐도 재미가 없어요. 쟤는 왜 개그맨을 할까라고 생각하기 싶을 정도로 정서 공유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처음 본 신인인데도 빵빵 터지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서 공유를 타고난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환경적 요인에서 나오는데, 물론 유전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대부분 후천적인 환경의 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서 공유를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아이들 대부분 이런 감정, 정서 공유의 능력을 철저하게 제한받고 자랍니다.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실내 놀이터에서 친딸하고 엄마입니다. 보이는 사진이. 영상으로 보여주면 참 좋은데, 이게 EBS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3번의 프로그램을 한번 실험을 해본 건데, 다양한 실험을. 엄마가 아이랑 놀다가, 아이가 5살 정도 됐는데, 아이랑 놀다가 다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우는 연기를 합니다. 여자아이들은요, 대부분 다 10초 안에 따라 웁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웃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정서 공유의 능력을 이게 안 길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올해 50대 초반인데,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신세대 부모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둘째 녀석이 아들인데, 차그 마트를 가면 인형을 골라요. 그래서 인형을 자꾸 골라서 인형을 뺏고 탱크를 손에 져주고 로봇을 손에 져주고 총을 져줬어요. 근데 얘가 자꾸 결국 그건 안 갖고 놀더라고요.
지금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잘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정서공유 능력을 이렇게 누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들 사나이가 울면 사내놈이 왜 울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성인이 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억압받고 그러한 소통의 부재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입공지가 내려간 3대 집단, 우리나라의 지금 지배 계급 혹은 뭐 지배 연령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지금 뭐 21대 국회가 54세인가 그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제 또래가 이렇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공지가 내려간 3대 집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장님들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면 이런 CEO들 데리고 강의를 하면 정말 힘듭니다. 팔짱 끼고 딱 앉아서 내가 이걸 왜 들어? 뭐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가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조그만 이렇게 평생교육원 같은 데 교수 소리를 듣는데, 이 교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대부분 머리로 귀로 듣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고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판단하려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과천에도 한 2번 가봤는데 중앙교육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4급, 5급, 국장급들, 과장급들, 국과장급들이 이제 연수를 오게 되면 강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 4급, 5급을 대부분 같이 모여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 소통 강의를 제가 한 2번 해봤는데 정말 돌아버립니다. 정말 안 옵니다. 안 웃습니다. 사장님들, 교수님들, 공무원님, 이 고위 간부들 점차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웃는 시간이 10분, 20분, 40분, 50분씩 그만큼 오래 걸려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앙교육원은 이 강사들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자, 사장, 교수, 중앙교육원,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배계층들입니다. 이 지배계층들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니 대한민국이 행복하겠냐 말입니다. 그만큼 정서공유의 능력을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그 강의를 다니면서 가끔 이걸 보는데, 얼마 전까지만 있었습니다, 이게. 남자 소변기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게 울지 못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사회라는 거죠.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안성기 배우 하면 국민 배우러 가잖아요. 이분은 이제 얼굴 손 하나 안 되는 분인데요. 이런 분들을 이제 표정을 보면 그림을 보실 텐데, 나이 60 넘어서 이런 표정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자, 다 건너뛰고 6번째입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포스펙트 테이킹, 입장을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입장을 바꿔본다는 거.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게 바로 입장 바꿔보는 겁니다. 근데 입장 바꿔서 입장을 바꿔보겠다라는 말로 잘 묻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는 말 잘 들어보면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 늘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가 너 같아도 그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능력은 보통 약 4살에서 5살 정도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유치원이라는 교육제도를 시작으로 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소통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나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려면 나와의 대화를 먼저 시작한다. 그걸 바로 인터인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 주장을 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 한 번도 나를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저를 포함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러한 경험이 거의 전무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바쁘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의 누구로만 살아왔지 진짜 나를 위해서 배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인너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이 노래를 가시나무의 시인과 촌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는 거고요. 조성모로 기억하는 사람은 30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많은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빠로서의 내가 있고, 남편으로서의 내가 있고, 아내로서의 내가 있고, 누구로서 내가 있고, 친구로서 내가 있고, 일터에서의 어떤 직함으로서 내가 있고, 다양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중얼거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에고센트릭 스피치라고 하는데, 나 자신과의 대화, 그런 얘기입니다. 에고라는 게 나 자신 그런 뜻이니까요. 자, 이 중얼거릴 때, 이 중얼거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쉬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휴식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풀어보면, 쉴 휴자에 숨 쉴 식자입니다. 식자를 많이 잘 모르실 텐데, 자, 휴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면에 나무 목자입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다. 결국은 자연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 쉴 식자는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자연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진정한 휴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있어야 된다? 나 혼자. 결국은 나랑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그리고 태풍을 겪으면서 수백 년 된 고목들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목들이 나무들이 뽑히고 쓰러져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는 웬만한 비와 태풍에 의해서는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나무는 바로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디는 쉼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휴식은 자연에 나를 던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다. 여기에서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의 그러할 연자입니다. 결국은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결국 지금의 행위와 모습이 나무와 같고 흙과 같고 풀과 같고 바람과 같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큰 소통의 힘은 자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배움으로부터 오고 지혜는 자연으로부터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기본은 어디서 오느냐?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나와의 소통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와의 대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다양한 내가 나에게 걸어주는 말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것을 만져줘야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팁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리추얼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 예식이나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리추얼을 갖고 있습니다. 삶은 이벤트라고 합니다. 올 가을에, 올 겨울에, 다음 생일에, 돌아오는 내 생일에 어떠한 이벤트, 그것이 온리 나를 위한 이벤트가 무엇이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혹은 잘 살고 있느냐, 잘 못 살고 있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냐? 딱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끌고 이런 것들이 연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냐? 그러면 뭔가 땅 하고 떠오르는 무언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아, 돌아오는 가을에 내가 단양에서 생전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어. 등산을 하고 패러글라이딩을 할 건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요즘 그거 기다리는 재미에 살아. 이게 바로 삶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리추얼을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모든 심리학자한테 물어보면 공통되는 답변이 있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왜 사냐? 인간은 감탄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미숙아를 데리고 엄마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계속 감탄을 해줍니다. 이 감탄을 해주고 이 감탄을 먹고 자란 아이가 세상과의 소통을 잘하는 성인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고 존경받는 사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졌다. 감탄할 일이 없어서 감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탄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감탄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감탄하는 하루,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내가 걸어주는 말에 대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